새벽 5시 목포 바닷가에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갈매기 울음소리와 함께 유달산 자락에서 시작된 하루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좌판을 펼치는 소리, 배에서 내린 갓 잡은 생선을 나르는 발걸음 소리가 정겨웠습니다. 한연자는 작은 부엌 창가에 서서 끓고 있는 미역국을 적고 있었습니다. 73살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수십 년간 재단사로 일하며 단련된 손끝은 국자를 돌리는 것도 정확했고 간을 맞추는 것도 정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미역국은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맞춰 끓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자 자신이 먹고 싶어서 자신이 원하는 간으로 자신만의 시간에 맞춰 끓이는 국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목포 앞바다가 아침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며 만드는 리듬이 마치 자장가 같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아온 이 바다, 27에 서울로 올라가면서 등을 돌렸던 이 바다가 마침내 그녀를 다시 품어주었습니다. 김포에 있는 아들 집에서 보낸 2년간의 시간이 마치 길고 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연자는 국자를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고기잡이 배들이 점점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고기잡이 나갔던 그 바다, 어머니와 함께 미역을 따러 갔던 그 바다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변한 건 오히려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냉장고 문에는 작은 그림 하나가 자석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손녀 다연이 그려준 바다 그림이었습니다. 서툰 크레용 선으로 그린 파란 바다와 하얀 갈매기들이 꼭 지금 창밖 풍경 같았습니다. 그 그림 아래 다연이가 삐뚤빼뚤 적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바다 할머니예요. 연자는 그 글씨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은 바다 할머니였습니다. 산골이 아닌 바다에서 태어났고 바다의 짠맛을 알고 바다의 성격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것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잊은 게 아니라 잊어야만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엌 한쪽에는 빨간 앞치마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일할 때부터 지금까지 40여 년을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그 앞치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이야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재봉틀 앞에서 보낸 시간들, 아이 키우며 악착같이 벌어온 돈들, 그리고 최근 2년간 남의 집 부엌에서 남의 가족을 위해 둘렀던 무거운 시간들까지 말입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연자는 천천히 앞치마 끈을 묶었습니다. 오늘도 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누구의 시간표에 맞춰서가 아닌 자신만의 속도로 말입니다. 누군가 정해놓은 규칙이 아닌 자신이 만드는 리듬에 따라서 말입니다.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연자는 다시 국자를 들고 간을 맞춰봤습니다. 딱 좋았습니다. 너무 짜지도 너무 싱겁지도 않은 자신만의 간이었습니다. 김포에서는 항상 며느리가 짜다, 싱겁다 하며 간섭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어제 정성스럽게 붙인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간표라고 적힌 작은 글씨가 소박하지만 당당했습니다. 간판을 붙이면서 연자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 시간표일까? 그건 아마도 지난 2년간 남의 시간표에 맞춰 살면서 가장 그리웠던 것이 바로 자신만의 시간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연자는 불을 끄고 그릇에 국을 떠서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이 맛도, 이 시간도, 이 공간도 모두 자신의 것이었으니까요.
아무도 빨리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하지 않는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먹으며 연자는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자신은 73살에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너무 늦은 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자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연자는 알람도 없이 몸이 저절로 깨어났습니다. 40여 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죠. 하지만 김포에 온 지 2년이 되면서 이 시간은 더 이상 자신만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연자는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작은 방 안은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익숙한 손길로 옷을 찾아 입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아들 상우와 며느리 진아가 깨면 안 되니까요. 그들의 하루는 7시부터 시작되지만 연자의 하루는 훨씬 일찍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어제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정리해둔 것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연자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밥솥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네 식구 분량의 아침밥이 익어가는 동안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상우가 좋아하는 미역국, 진아가 챙겨달라고 한 김치찌개, 그리고 손녀 다연이를 위한 계란말이까지. 미역을 물에 불리면서 연자는 문득 목포에서의 아침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조용히 숨죽여가며 요리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때로는 흥얼거리며 장사 준비를 했었죠. 손님들이 좋아할 반찬을 생각하며 즐겁게 칼질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할머니, 물 좀 주세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연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연이가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게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12살 손녀의 머리카락이 잠자리에서 갓 일어난 듯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다연아, 벌써 일어났네? 물컵이 어디 있더라? 연자는 찬장에서 다연이 전용 물컵을 꺼내 시원한 물을 받아주었습니다. 다연이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할머니 옆에 조르르 붙어섰습니다. 할머니는 맨날 이렇게 일찍 일어나요? 응, 할머니는 원래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야. 그럼 피곤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는 7시에 일어나는데. 다연이의 순진한 질문에 연자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피곤하냐고요? 물론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12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할머니는 괜찮단다. 다연이는 좀 더 자도 되는데? 아니에요. 할머니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할머니 손이 정말 빨라요. 다연이는 작은 의자를 가져와 연자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가 채소를 썰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봤습니다. 때로는 작은 손으로 도우려고 하기도 했지만 연자는 다연이의 손을 살며시 막았습니다. 다연아, 위험해. 할머니가 할게. 사실은 위험하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아가 아이가 부엌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몇 번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공부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진아의 생각이었죠. 7시가 되자 집 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상우가 먼저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고 이어서 진아가 나왔습니다. 진아는 머리를 간단히 묶으며 부엌으로 와서 연자가 준비해둔 아침상을 살펴봤습니다. 어머니, 미역국 간이 어떨까요? 상우 오빠가 요즘 건강검진에서 나트륨 수치가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진아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지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자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간이었는데 갑자기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좀 짜나? 물을 더 넣을까? 아니에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다음부터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아는 말을 마치고 다연이를 불렀습니다. 다연아, 어서 세수하고 와. 늦겠다. 다연이가 화장실로 들어간 뒤 진아는 다시 연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은 12시 반까지 준비해 주시면 될까요? 상우 오빠가 오후에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한다고 하네요. 알았다. 저녁은 6시 10분쯤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다연이 새학기 준비물 사러 마트 가야 하는데 어머니께서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 일정이 순식간에 정해졌습니다. 아침 치우고 점심 준비하고 마트 가고 저녁 준비하고 자신의 의견은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우가 넥타이를 매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수고 많으셨어요. 역시 엄마가 해주는 아침이 최고네요. 회사 동료들이 부러워해요. 어머니가 계셔서 아침을 이렇게 든든하게 먹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요즘 맞벌이 부부들은 아침도 제대로 못 먹는다던데. 진아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따뜻한 말들이었지만 연자는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보다는 왜 자신이 이 모든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니까. 엄마 덕분에 가사비도 많이 아끼고 있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밖에서 사 먹으면 한 끼에 10,000원은 기본이잖아요. 상호의 말에 연자는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가사비를 아낀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의 노동을 돈으로 환산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하루 세끼 식사 준비, 청소, 빨래, 장보기까지 하면 대체 얼마나 되는 일일까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상우와 진아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연자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다연이는 학교 갈 준비를 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 혼자 남은 연자는 찬물에 손을 담그며 생각했습니다. 목포에서 반찬 가게를 할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가게, 자신의 시간, 자신의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뿌듯했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이 만든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할 때면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아무리 잘해도 당연한 일이었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신경 써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나갑니다. 진아의 목소리에 연자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다연아, 학교 잘 다녀와. 네, 할머니. 오늘 마트 같이 가는 거죠?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사줄게. 다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상우와 진아도 차례로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니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연자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정리했지만 또 할 일들이 보였습니다. 소파 쿠션 정리, 바닥 청소기 돌리기, 화장실 청소, 빨래 널기. 끝이 없었습니다. 문득 목포에서의 아침이 그리웠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단골 손님들과 나누던 안부 인사. 오늘은 어떤 반찬을 만들까 고민하던 즐거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있었던 그때가 말입니다. 연자는 한숨을 쉬며 청소기를 꺼냈습니다. 점심 준비까지 아직 시간이 있었지만 할 일은 산더미 같았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자의 허리는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를 펴기가 힘들었고 오래 서서 요리를 하고 나면 등이 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자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연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살짝 펴려고 했는데 갑자기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연자는 국자를 든 채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어느새 부엌에 나온 다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연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할머니가 좀 급하게 움직여서 그래. 연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시 국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다연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픈 곳 있으면 병원 가야 해요. 우리 반 친구 할머니도 허리 아파서 병원 갔는데 많이 좋아지셨대요. 우리 다연이가 할머니 걱정해 주니까 고맙네.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 하지만 사실 연자도 병원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오래 서서 일을 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 때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연자는 용기를 내어 진아에게 말을 꺼내봤습니다. 진아야, 내가 요즘 허리가 좀 아픈 것 같은데 병원에 한번 가보면 어떨까? 진아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연자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허리가 좀 결리고 아픈 것 같아서.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어머니, 요즘 병원비가 많이 올랐다더라고요. 일단 파스 같은 거 붙여보시고 그래도 아프시면 그때 병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진아의 말에 연자는 더 이상 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된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신이 병원에 가는 것이 가게에 부담이 되는 일인 걸까요? 그래, 그럼 파스부터 한번 써볼게. 연자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예전에 반찬 가게를 할 때는 몸이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갔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며칠 더 지났지만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올 때면 다리까지 저렸습니다. 하지만 연자는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걷다가 갑자기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연자는 길가에 잠시 멈춰서서 허리를 만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동네 약국의 약사 정민호 씨였습니다. 연자가 가끔 소화제나 감기약을 사러 가는 약국이었죠. 아, 약사님. 그냥 허리가 좀 아픈 것 같아서요. 어디 보여주세요. 아, 이거 심해 보이는데요? 얼마나 오래 아프셨어요? 정민호 약사는 친절하게 연자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연자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했는데 점점 더 아파지네요. 이건 그냥 두시면 안 돼요. 꼭 병원 가서 정확한 진단 받으셔야 해요. 허리는 함부로 참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병원에 가고 싶긴 한데. 연자는 말을 흐렸습니다. 진아가 병원비 얘기를 했던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어머니, 정말 심각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정형외과 선생님이 계신데 좋은 분이세요. 꼭 가보세요. 정민호 약사는 종이에 병원 주소를 적어주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연자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고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연자는 계속 망설였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가족들에게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진아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연자는 다시 한번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국자를 놓치고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서 있는데
마침 상우가 퇴근해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어지럽다고요? 혈압이라도 오른 건 아닐까요? 상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연자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때 진아도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허리가 좀 아픈 것 같아서. 아까 약사님도 병원에 가보라고 하시던데. 연자는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기 어려웠거든요. 상우와 진아는 서로 눈을 마주봤습니다. 뭔가 대화가 오가는 것 같았지만 연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내일 병원 가보세요. 제가 병원 알아볼게요. 상우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연자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상우는 회사 일이 있다고 했고 진아도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연이는 학교에 가야 했고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결과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많이 진행되었네요. 당분간은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 오래 서 있는 것도 피하세요. 물리치료도 받으시고요. 그럼 집안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대한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집안일도 줄이시고 특히 요리할 때 오래 서 있는 건 좋지 않아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연자는 막막했습니다. 집안일을 줄이라고? 그럼 누가 하겠어요? 아침, 점심,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고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진단 결과를 말했습니다. 디스크라고 하네. 당분간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안정하라고 하던데. 아, 그러시구나. 그럼 좀 쉬세요. 진아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다시 연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녁은 해주실 수 있으시죠? 저희가 늦게 들어오는데 밖에서 사 먹기는 좀. 그래, 간단하게라도 해볼게. 그날 저녁 연자는 허리 아픔을 참으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의사가 안정하라고 했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식사를 해야 했으니까요. 식탁에 앉은 상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비는 얼마나 나왔어요? 10만 원 정도. 10만 원이나요? 물리치료까지 하면 더 나오겠네. 상우의 말에 진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병원비가 정말 비싸졌어요. 물리치료는 꼭 받으셔야 하는 건가요? 연자는 그 순간 무언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의 아픔보다 병원비를 먼저 걱정하는 가족들을 보니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약만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러세요. 일단 약 드시고 지켜보시죠. 그날 밤 연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허리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자신이 아픈 것조차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 서글펐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연자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점심과 저녁을 챙기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의사가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그런 것은 사치였습니다. 그날도 연자는 허리 아픔을 참으며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이불을 들어 올리려다가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연자는 잠시 멈춰서서 허리를 만졌습니다. 할머니, 또 아파요? 다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다연이는 계속 할머니를 지켜봤습니다. 12살 아이의 눈에도 할머니가 많이 힘들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연자에게 반가운 전화가 왔습니다. 목포에서 함께 봉제 공장을 다녔던 친구 혜란이었습니다. 연자야, 잘 지내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혜란의 직접적인 질문에 연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문득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요즘 좀 힘들어. 뭐가 힘들어? 혹시 몸이 안 좋아? 허리도 아프고. 그냥 여러 가지로. 헤라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연자야, 나 이번 주말에 김포 갈 일이 있어. 널 보러 갈게. 괜찮아. 멀은데 뭐하러 와? 아니야, 꼭 가볼게. 내 목소리 들어보니까 걱정돼. 주말이 되어 혜란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모습에 연자는 반가웠지만 동시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목포에서 만날 때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거든요. 연자야, 진짜 많이 마른 것 같은데? 뭔가 표정도 달라 보이고. 헤라는 연자를 자세히 살펴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나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아들 가족이랑 함께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솔직히 말해봐. 헤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연자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좀 힘들어. 집안일을 다 내가 해야 하는데 허리도 아프고. 집안일을 다? 맞벌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모든 집안일을 다 하는 게 맞아? 헤란의 말에 연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다들 바쁜데. 연자야, 솔직히 말할게. 너 지금 무료 가정부 노릇하고 있는 거 알아? 헤란의 직설적인 말에 연자는 움찔했습니다. 무료 가정부라니. 그게 아니면 뭐야? 24시간 대기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빨래하고. 이런 일을 밖에서 시키면 한 달에 얼마나 들 것 같아? 연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적어도 200만 원은 들 거야. 가정관리사, 요리사, 청소업체 다 합치면 말이야. 근데 너는 공짜로 하고 있잖아. 헤란의 말을 들으며 연자는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자야, 너 예전에 반찬 가게 할 때는 얼마나 당당했는데. 손님들도 다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너도 자신감 넘쳤잖아. 지금은 완전 다른 사람 같아. 헤란의 말에 연자는 문득 예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달랐습니다. 자신만의 일이 있었고, 자신만의 시간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헤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 지금 목포 수요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고 있어. 거기서 너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 많이 봐.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모든 가사 일을 떠맡게 되는 경우 말이야. 나 같은 경우가 많아? 응, 생각보다 많아.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의 권리는 있다는 거야.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거든. 헤란의 말을 들으며 연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다연이가 연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숙제로 가족 인터뷰하는 게 있어요. 할머니 하루 일과 촬영해도 될까요? 왜 할머니를? 할머니가 제일 멋있으시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하시는 일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연자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다음 날 다연이는 작은 카메라로 할머니의 하루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상부터 시작해서 아침 준비, 청소, 빨래, 점심 준비, 설거지, 저녁 준비까지. 다연이는 신기하게도 할머니가 허리를 아파하며 잠시 멈춰서는 모습까지 자연스럽게 담아냈습니다. 할머니,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글쎄, 잘 모르겠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할머니는 언제 쉬세요?
다연이의 질문에 연자는 멈칫했습니다. 쉬는 시간? 글쎄, 밤에 자는 시간 빼고는. 그럼 할머니는 맨날 일만 하세요? 엄마 아빠는 주말에 쉬는데. 다연이의 순진한 말에 연자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자신은 언제 쉬고 있는 걸까요? 상우와 진아는 주말에 쉬지만 자신은 주말에도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다연이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할머니가 얼마나 바쁘신지 나와요. 연자는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중간중간 허리를 아파하며 멈춰 서고 피곤한 표정을 짓는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 보였나? 연자는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의 자신은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안 늙으셨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다연이의 말에 연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12살 아이의 눈에도 자신이 힘들어 보인다니요. 그때 다연이가 작은 그림을 꺼냈습니다. 파란 바다와 갈매기가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께 드려요. 할머니는 바다 할머니 같으세요. 바다 할머니? 네, 할머니 고향이 바다 근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할머니는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바다가 아니라 작은 연못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다연이의 말에 연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목포의 바다가 그리워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지냈던 자신의 고향, 자신의 뿌리가 말입니다. 그날 밤 연자는 다연이가 준 바다 그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혜란의 말, 다연이의 영상, 그리고 이 바다 그림까지 모든 것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자에게는 1년 중 가장 지옥 같은 시기가 시작되는 것이었죠. 명절 준비는 당연히 모두 연자의 몫이었습니다. 떡국용 떡 준비, 전 부치기, 나물 무치기, 갈비찜까지. 예전 같으면 이런 준비가 즐거웠을 텐데 이제는 고문 같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연자는 몸살 기운이 있었습니다. 목이 아프고 몸이 으슬으슬했죠. 체온을 재어보니 37도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설 준비를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진아가 벌써부터 정확한 계획표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어머니, 설날 3일 전부터 준비 시작해야겠어요. 저는 미리 부쳐 놓으시고 갈비찜은 이틀 전에, 떡국은 당일 아침에 하시면 되겠죠? 진아는 마치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듯 말했습니다. 연자의 몸 상태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연자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몸이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사흘 동안 계속 서서 요리를 할 수 있을까요? 설 3일 전 연자는 새벽부터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대형마트는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끌고 다니면서 연자는 점점 더 기운이 빠졌습니다. 열도 오르는 것 같았고 어지럼증도 시작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곧바로 전 부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동그랑땡, 동태전, 김치전, 호박전까지. 기름이 튀는 앞에서 몇 시간을 서 있으니 더욱 지쳤습니다. 중간중간 현기증이 나서 벽에 기대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너무 빨개요. 괜찮으세요? 다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사실 연자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열이 올라서 머리가 띵했고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때 상우가 퇴근해서 부엌을 들여다봤습니다. 와, 벌써 이렇게 많이 하셨네요. 역시 우리 엄마예요. 아직 멀었어.
내일 모레도 해야지. 엄마, 그런데 좀 아픈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연자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지만 상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전들을 보며 만족스러워하는 표정만 지었을 뿐이었죠. 그날 밤 연자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열 때문에 자꾸 깼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새벽에 체온을 재어보니 38도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설날 이틀 전이었습니다. 갈비찜을 해야 했습니다. 연자는 해열제를 삼키고 억지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갈비찜은 몇 시까지 끝내시면 될까요? 양념이 잘 배어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진아가 아침 일찍부터 확인했습니다. 연자의 상태는 여전히 살피지 않았습니다. 오후까지는 끝내야겠지. 연자는 고열에도 불구하고 갈비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갈비를 씻고 양념을 만들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모든 동작이 느렸습니다. 중간중간 어지러워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연자가 차린 간단한 식사를 먹으면서 상우와 진아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 설에 여행 갈 때 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갈까? 진아가 상우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 가자. 상우의 대답에 연자는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있으면 좀 불편해. 상우의 말에 연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냥 어머님이랑 같이 있으면 어색하잖아. 그리고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렇긴 하네. 차 안에서도 좁을 것 같고. 맞아. 어머니도 오히려 편하실 거야. 명절에 집에서 혼자 조용히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연자는 그 대화를 들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있으면 불편하다는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불편한 존재였던 걸까요? 그동안 온갖 집안일을 다 해주면서도 말입니다. 그날 오후 연자는 39도가 넘는 고열에도 불구하고 갈비찜을 끝내야 했습니다. 무거운 갈비를 들어 올리려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연자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다연이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엄마, 소리를 들은 상우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연자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거 완전히 몸살이네요. 병원 가야겠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돼. 연자는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때 진아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갈비찜은 어떻게 하죠? 내일까지 끝내야 하는데. 연자는 그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쓰러져서 39도 열이 나는데 제일 먼저 나온 말이 갈비찜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진아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해야지. 연자는 억지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연자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부엌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진아가 갈비찜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연자는 누워서 그 소리를 들으며 괴로워했습니다. 밤늦게 진아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갈비찜을 망쳤어요. 어떻게 하죠? 연자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니. 몸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연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아프든 말든 상관없고 갈비찜만 중요한 거지. 내가 있으면 불편하다면서 왜 갈비찜은 해달라고 하는 거야?
진아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로봇이 아니야. 사람이라고, 아픈 사람이라고. 연자의 절규에 상호도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나는 이제 못하겠어. 정말 못하겠다고. 연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절망적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요? 상우가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연자는 더 이상 설명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설날이 지나고 며칠 후 연자는 혜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혜란아, 나야. 연자야. 어떻게 지내? 설날 잘 보냈어? 혜란아, 나 너 만나고 싶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혜란은 연자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야?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만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갈게. 이번 주말에. 며칠 후 혜란이 다시 김포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카페가 아니라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연자는 설날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39도 고열에도 요리를 강요당한 것, 엄마 있으면 불편해라는 말, 그리고 자신이 쓰러졌는데도 갈비찜 걱정부터 한 가족들의 반응까지. 정말 말도 안 돼. 그게 사람이 할 말이야? 혜라는 분노했습니다. 연자야, 이건 완전히 경제적 착취야. 아니, 인격적 모독이라고 해야 맞겠다. 경제적 착취? 그래. 너 지금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해. 내가 도서관에서 법률 상담 받는 거 도와주거든. 이런 케이스 많이 봤어. 혜라는 가방에서 작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적게 잡은 거야. 요리사, 청소부, 가정관리사 따로 고용하면 한 달에 500만 원도 넘어. 내가 2년 동안 공짜로 일해준 게 1억이 넘는다는 얘기야. 연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노동이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연자야, 내가 목포에 가지고 있던 적금 아직 그대로 있지? 응, 있어. 그거 어떻게 알았어? 예전에 내가 말했잖아. 반찬 가게 정리하면서 모아둔 돈 있다고. 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포에서 20년간 반찬 가게를 하면서 모은 돈이 8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김포로 올 때 그 돈은 그대로 목포은행에 두고 왔었죠. 그 돈으로 목포에서 작은 집 하나 충분히 구할 수 있어. 그리고 작은 가게도 할 수 있고. 하지만 혜란아, 내가 그렇게 하면 가족들이 뭐, 너를 무료 가정부로 부리면서 불편하다고 말하는 그 가족들 말이야? 혜란의 직설적인 말에 연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연자야, 이건 복수가 아니야. 해방이야. 너는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어. 혜란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자. 내가 아는 변호사 선생님 계시거든. 노인 문제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야. 변호사까지? 응,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 그리고 만약 가족들이 반대하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 며칠 후 연자는 혜란과 함께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노인 전문 변호사인 김영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상황을 들어보니 이건 명백한 경제적 착취에 해당됩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연자는 놀랐습니다. 가족 간에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의 경우 건강상 문제도 있으시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도한 가사노동을 강요받고 계시니까요. 그럼 제가 나와서 따로 살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어르신은 성인이시고 자신의 거주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명의의 재산도 있으시니까 경제적으로도 독립이 가능하시고요. 김 변호사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반대한다면 이 상담 기록과 함께 어르신의 노동시간, 건강 상태 등을 문서화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연이 양이 찍은 영상도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연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틀린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연자는 해랑과 함께 목포로 내려갔습니다. 목적은 집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밟은 목포 땅이 반가웠습니다. 바다 냄새, 친근한 사투리, 익숙한 거리들이 연자를 맞아주었습니다. 연자야,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 공기부터 다르네. 해란도 목포의 정취에 감탄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몇 군데 집을 둘러봤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원룸들이었습니다. 연자는 그 중에서도 유달산과 바다가 동시에 보이는 곳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이 집 어때? 크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에는 딱 좋을 것 같은데. 응, 좋아. 여기서 살고 싶어. 계약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연자는 망설임 없이 계약했습니다. 집을 구한 후 두 사람은 근처 상가를 둘러봤습니다. 작은 골목 상가 중에 비어있는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는 뭐 하려고? 작은 반찬 가게라도 다시 해볼까 해서. 좋은 생각이야. 내가 원래 하던 일이니까. 가게 임대료는 월 50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연자의 적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목포에서 돌아온 후 연자는 은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목포은행에 전화해서 적금 해지 절차를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김포에서 목포로 이사할 준비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에게 들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연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연이가 연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때 찍은 영상 친구들이 진짜 좋아했어요.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네, 그런데 친구들이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도 했어요. 좀 더 쉬셨으면 좋겠다고. 다연이의 말에 연자는 마음이 찡했습니다. 12살 아이와 그 친구들이 볼 수 있는 것을 정작 가족들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연아, 할머니가 만약 다른 곳에서 살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 다른 곳에서요? 어디요? 할머니 고향. 바다 있는 곳 말이야. 다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바다 할머니잖아요. 연자는 다연이의 말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결정이 옳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연자는 마침내 은행에서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통장에는 8,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20년간의 노동과 절약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리는 것. 연자는 해랑과 김 변호사의 조언대로 모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2년간의 노동시간 계산서, 건강진단서, 다연이가 찍은 영상, 그리고 목포집 계약서까지.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상호와 진아는 TV를 보고 있었고 다연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자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호야, 진아야. 잠시 이야기 좀 하자. 연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상호는 TV 볼륨을 줄였고 진아는 고개를 돌려 연자를 바라봤습니다.
뭔 일이세요, 어머니? 앉아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연자는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연이를 불렀습니다. 다연아, 잠깐 나와 볼래? 다연이가 나오자 가족 4명이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연자는 파일을 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이 집에서 나가서 따로 살기로 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상호와 진아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한 결과야. 연자는 파일에서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작성한 노동시간 계산서였습니다. 이걸 좀 봐라. 상호가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2년 동안 이 집에서 한 일들을 시간으로 계산한 거야. 하루 평균 12시간, 주 7일, 연 365일, 총 8,760시간. 진아도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8,600만 원이야. 요리사, 청소부, 가정관리사 따로 고용하면 1억 2천만 원. 어머니, 이게 무슨... 내가 2년 동안 너희를 위해 무료로 일해준 돈이 1억이 넘는다는 얘기야. 상호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가족인데 이렇게 돈으로 계산하는 게 가족이면 나를 무료 가정부로 부려도 되는 거야? 가족이면 내가 39도. 열이 나도 갈비찜 걱정부터 해도 되는 거고. 연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가족이면 나보고 있으면 불편하다고 말해도 되는 거야? 상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럼 무슨 뜻이었어? 연자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허리 디스크 진단서야. 의사가 안정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계속 일하라고 했지. 어머니, 저희도 몰랐어요. 그렇게 심한 줄 몰랐다고? 내가 몇 번이나 아프다고 했는데? 연자는 세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다연이의 카메라였습니다. 다연아, 그때 할머니 찍은 영상 보여줄래? 다연이는 망설이다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TV 화면에 연자의 하루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쉴 틈 없이 일하는 모습, 중간중간 허리를 아파하며 멈춰서는 모습, 피곤에 지친 표정들. 이게 너희가 말하는 편히 쉬는 모습이야? 상호와 진아는 화면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니 연자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몰랐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겠어. 연자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목포 집 계약서였습니다. 이미 목포에 집을 구했어. 다음 주에 이사 갈 거야. 어머니, 정말이세요? 진짜 나가시려고요?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어.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집안일은 누가? 상호의 말에 연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는 성인이야. 너희 집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너희 가정부가 아니야. 하지만 엄마 갑자기 이러시면 갑자기 2년 동안 신호를 보냈는데 너희가 못 본 거지. 연자는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이 좁은 곳에 갇혀서 숨막혀 죽을 수는 없어. 그때 다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요? 할머니 없으면 싫어요. 연자는 다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다연아, 할머니는 죽는 게 아니야.
그냥 할머니다운 삶을 살러가는 거야. 언제든지 할머니 보고 싶으면 목포로 놀러와. 정말요? 정말이야. 할머니가 바다 할머니 맞지? 다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제발 가지 마세요. 진아야, 이건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하는 거야. 하지만, 그리고 너희도 생각해봐라. 진짜 나랑 같이 살고 싶어서 붙잡는 거야? 아니면 집안일 할 사람이 없어서 붙잡는 거야? 진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자의 말이 뼈아프게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상우가 마지막으로 시도해 봤습니다. 엄마, 그럼 조건을 바꿔볼까요? 가사도우미 고용하고 엄마는 편히 쉬시고. 상우야, 늦었어. 나는 이미 결정했어. 연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너희가 나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행복해지려는 결정을 응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상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일주일 후에 목포로 간다. 그때까지 너희는 너희 방식을 찾아봐라. 집안일 분담하든 가사도우미 고용하든. 연자는 파일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기억해라. 나는 너희가 미워서 가는 게 아니야. 나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가는 거야.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우와 진아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다연이는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연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너희가 서로 경계를 지키면서 살면 언제든지 환영이야. 하지만 나를 다시 무료 가정부로 부리려고 하면 그때는 정말 연락도 끊을 거야. 일주일 후 연자는 정말로 목포로 떠났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소중한 물건들, 그리고 다연이가 그려준 바다 그림. 무엇보다 빨간 앞치마를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자주 올 수 있죠? 물론이지. 방학 때 할머니 집에서 지내는 것도 좋을 거야. 할머니 집에는 바다가 보여요? 그럼 창문만 열면 바다가 훤히 보여. 다연이는 그제야 조금 밝아졌습니다. 상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 지내세요. 저희가 많이 부족했네요. 상우야, 너희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봐라.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 배워보고. 진아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진아야, 미안해할 필요 없어. 이제 시작이니까. 기차가 출발하고 연자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김포에서 목포까지 물리적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연자에게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목포역에 도착하자 혜란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연자야, 정말 왔구나. 어때, 기분이? 시원해. 정말 시원해. 두 사람은 함께 연자의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창문을 열면 목포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달산도 보였고 어릴 적 뛰어놀던 갓바위도 보였습니다. 와, 진짜 바다다. 연자는 창가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짠내 나는 바다바람이 폐 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진짜 바다 할머니가 됐네. 혜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연자는 근처 골목상가의 작은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가게 준비였지만 손에 익었습니다. 냉장고를 들이고 가스레인지를 설치하고 작은 테이블 몇 개를 놓았습니다. 가게 이름을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연자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시간표라고 하기로 한 것입니다. 시간표? 혜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응,
이제 내 시간표는 내가 쓴다는 뜻이야. 간판을 달고 나니 정말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반찬 가게였습니다. 개업 첫날 연자는 새벽 일찍 일어나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김포에서와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시간을 정해주지 않았고 누군가 메뉴를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리고 목포 특유의 갈치조림까지 연자는 즐겁게 요리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곧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반찬 가게구나. 뭐가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연자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첫 손님이 김치찌개를 시켜 먹고는 감탄했습니다. 이야, 정말 맛있네. 사장님이 요리 오래 하셨어요? 20년 넘게 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맛있구나. 내일도 올게요. 연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맛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김포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당연한 일이었는데 여기서는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근처 회사 직원들도 찾아왔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사장님, 반찬 포장도 해주세요? 물론이죠. 뭐가 필요하세요? 연자는 반찬을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었습니다.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고 연자는 혼자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첫날 매출은 12만 원이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 돈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연자는 가게 벽에 작은 종이를 붙였습니다.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든 시간입니다. 며칠 후 다연이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진짜 바다가 보여요. 그럼 할머니가 바다 할머니라고 했잖아. 화면 너머로 김포의 상황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호와 진아는 이제 집안일을 나누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서로 도우니까 더 사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네. 그리고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께 편지 쓰고 있어요. 며칠 후 정말로 진아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자신만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 저희를 용서해 주시면 새로운 관계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연자는 편지를 읽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미워서 나온 것이 아니었으니 이제는 서로 경계를 지키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상우와 진아, 다연이가 목포로 놀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손님으로 왔습니다. 와, 할머니 가게 진짜 예쁘다. 다연이가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진아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행복해. 연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이번에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간 후 연자는 혼자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다연이가 그린 그림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파란 바다, 하얀 갈매기들, 그리고 평화로운 저녁 노을. 연자는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의 집이 아닌 자신의 가게에서 남의 시간표가 아닌 자신의 리듬에 맞춰서였습니다. 가게 간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시간표라는 글자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연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오늘도 일한다.
하지만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다. 목포의 밤바다가 잔잔하게 출렁거렸습니다. 연자의 새로운 시간이, 연자만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목포의 시간표 반찬 가게는 동네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자의 손맛을 보러 오는 단골들로 가게는 늘 활기찼습니다. 무엇보다 연자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사장님, 오늘 갈치조림 있어요? 물론이죠. 방금 만든 거예요. 연자는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당당한 사장님이었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연자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였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다연이에게서 온 영상통화였습니다. 할머니, 저 다음 주에 방학이에요. 그래. 그럼 할머니 집에 놀러 올래? 네. 그런데 할머니, 저희 반에서 할머니 영상 봤다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져요. 할머니 되게 유명해지셨어요. 연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뭔 소리야? 제가 할머니 가게 영상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벌써 조회수가 10만이 넘었어요. 화면으로 보니 정말로 연자의 가게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들도 가득했습니다. 와, 정말 멋있으신 할머니시네요. 73세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감동입니다. 저희 할머니도 이런 용기를 내셨으면 진짜 바다 할머니 같아요. 너무 멋져요. 연자는 댓글들을 읽으며 놀라워했습니다. 다연아, 이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괜찮을까? 할머니, 다들 할머니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포 놀러 가서 할머니, 가게에서 밥 먹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로 며칠 후부터 젊은 사람들이 가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유튜브에 나온 바다 할머니 맞으세요? 유튜브요? 네. 73세에 새로운 시작하신 그 할머니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연자는 어리둥절했지만 손님들의 진심 어린 응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주말 상호 가족이 목포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다연이의 방학을 맞아 일주일 정도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인터넷 스타가 되셨네요. 상호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뭔 스타야? 그냥 하던 일 하는 거지. 하지만 연자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세요. 진아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다연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용기가 생겼어요. 무슨 용기? 나중에 커서 뭔가 힘들 일이 있어도 할머니처럼 용기 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자는 다연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연아, 할머니가 제일 잘한 일이 뭔 줄 알아? 뭐예요? 우리 다연이한테 좋은 모습 보여준 거야. 나이가 몇 살이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걸 말이야. 며칠 후, 연자는 해랑과 함께 목포 수요도서관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새로운 시작 특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73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연자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늦은 나이라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꿈꿀 권리가 있어요. 강연을 듣던 시니어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그동안 참기만 했는데 용기를 내봐야겠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고 싶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연자에게 다가와 격려와 질문을 했습니다. 연자는 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날 밤 가게로 돌아온 연자는 빨간 앞치마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앞치마가 담고 있는 이야기들을 말입니다. 봉제 공장에서의 젊은 시절, 반찬 가게에서의 중년, 그리고 남의 집에서의 힘들었던 시간들까지. 하지만 이제 이 앞치마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유의 상징,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연자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손님들이 올 것이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핸드폰에 또 알림이 왔습니다. 다연이의 영상을 본 다른 시청자들이 연자의 가게를 응원하는 댓글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보니까 우리 엄마도 생각나네요. 더 잘해드려야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연자는 이런 댓글들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김포에서 만났던 약사 정민호 씨의 말이요. 꼭 병원 가보세요라고 걱정해주던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조언이 없었다면 지금의 변화도 없었을 테니까요. 연자는 간판 불을 끄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이 공간, 자신만의 시간표가 흘러가는 이곳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연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문을 잠갔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연자는 다시 한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에 은빛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길이 마치 자신의 새로운 인생길 같아 보였습니다. 연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목포의 밤바람이 폐 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연자만의 시간표로, 연자만의 속도로 흘러갈 하루가 말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연자의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은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만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자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73세 바다 할머니의 두 번째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연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나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새로운 시작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